매년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CES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 또 CS 현장에 직접 참석한 기업들에게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을 준비를 지금 했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개로부터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섭 특임 교수님은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우리 협회를 통해서도 계속 기고문 지금 내주고 계신데 인공지능이 점령한 CES 2025 그리고 AI 그 혁명이 시작이 됐다라는 글을 얼마 전에 쓰시고 오피니언 리더로 쓰시고 공유를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강조하고 계신 게 이 대전환 시대에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관점을 정말 토탈리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대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신 발표자는 전시 현장을 살아있는 생생한 그 동영상을 쇼츠죠. 쇼츠 형태로 짤막하게 잘 정리해서 어, 이런 미디어로 자리를 매김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 최지훈 대표와 에이빙은 한 20여 년 동안 CES 미디어 파트너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최 대표님은 CES 혁신상의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하실 거고요. 그 바라보는 눈이 뭐라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처럼 뭐 굉장히 그 다양한 각도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CS를 한두 번 가보고 CS가 이런 데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속단을 내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현대차나 이 대기업은 물론이고, 이 스타트업들, 뭐 중소기업들도 이 CS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0번 정도 간 것 같은데, 지금 20 넘게 간 것 같아요. 뭐 최소 20번 간. 뭐 처음 간 게 40년 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은 뭐, 거의 이제 매년 갔다 보는데요. 그러니까 CS의 도도히 흐르는 흐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뭐랄까 그 CS를 왜 가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CS가 어떤 분들은 뭐 한국에서 CS 하면 되지 않냐,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기업들도 너무 많이 가고 뭐 그럴 필요가 있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본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한국이 CS에 가는 이유는 뭐 기술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고 시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세계인들이 세계 시장의 리더들이 거기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가는 것까지 뭐 그 사람들이 한국에는 뭐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국에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CS를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또 그럼 CS 가서 뭘 할 거냐 하는 거가 또 중요한데, 그거에 이제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고민해야 될 점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패스트 팔로우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기술, 뭐, 제품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설명하는 게 기술 설명하고 제품 설명하고 하러 가는 거죠. 근데 CS가 원래 또, 신기술을, 뽐내는 곳이죠. 하긴 한데, 근데 재작년 2년 전부터 CS가 큰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뭐냐면,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과연 기술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가 지금 세계인의 공감대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기술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그래서 걔네들이 처음 내놓은 게 뭐냐면, Human Security for All이라고 하는 컨셉을 내놨죠. 그게 뭐, 저는 유엔이 처음 뭐 90년대에 내놨던 거를 이제 차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작년에, 2024년에, 이 기술 분야, 7개 분야의 휴먼 시큐리티였는데, 이제 기술 분야, AI 같은 기술 분야를 넣어서 이제 8개 분야가 됐는데,
8개 분야에서 볼 보면 환경이 불안하고 시큐리티라는 말의 반대말은 불안한 거니까 위험한 거니까 환경 환경 쪽에 그다음에 또 식량 또 뭐 이 바이러스 같은 이런 그 보건 건강 모빌리티 뭐 세이프 안전 문제 뭐 공동체 안전 그다음에 경제 불안 기술 그다음에 이제 폴리티컬 프리덤까지 어,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넣어서 그게 전부 다 지금 불안해지면서 어, 지구 환경의 지속 불가능성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걸 지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가 또 뭐 양극화라든가 사회의 어떤 그 문제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게 전반적으로 뭐 자원 문제, 뭐 핵전쟁 문제 이런 것과 다 연결돼서 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 함께. 그래서 작년에 뭐 예를 들면 All On 같은 것도 다 전부 다 나서서 다 무대 위에 올라서 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자 그랬고 올해는 다이브 인 한 그게 뭐냐면 뛰어들자는 게 올라서 그냥 보고만 있고 있지 말고 들어가서 커넥트하고 솔브하고 디스커버해서 뛰어들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슬로건 안에를 만든 거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런 걸 너무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술 제품에만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CS가 2년 전부터 이 purpose, 목적, 미션 이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패스트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 기술 제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이 전시업체들을 가보면 그냥 내 기술이 뭐다 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나 그 3대사 정도 되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이 겪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이런 아주 그 당찬 미래지향적인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지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관을 가게 되면 뭔가 지금 그런 쪽으로 막 지금 선회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을 보다가 한국 기업을 보면은 뭔가 좀 2%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결국 이제 그런 거 하려면 what, how가 아니라 why를 지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 우리 인류는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해서 근데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약한데 그거를 우리가 뭐 열심히 각 특히 대기업만이 아니라 요즘은 스타트업들도 미국 스타트업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거를 세계의 미디어 아까 미디어 좋은 말씀하셨는데 미디어라든가 뭐 미디어한테 가갖고 우리 제품이 어떻고요, 이 기술이 어떻고요. 이거는 그뭐 찻잔의 태풍일 수도 있고 그런 거 뭐 비슷한 거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CES는 좀 큰 게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유레카관에 625개의 기업이 모여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 관별로 뭔가 좀 그런 그 미래를 주도하는 그런 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런 면의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많이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재밌는 거는 CS 가서 물건 팔려고 하는 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CS는 물건 팔려고 하는 뭘 하다 보면은 하나의 뭐랄까 뭐 고객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뭔가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 협력자를 만날 수도 있고 해서 여기는 네트워킹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뭘 지향한다 하는 것들을 나도 얘기하고 또 남들은 뭘 지향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그 목적을 스카우팅 해야 된다. 이제 기술 스카우팅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스카우팅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걸 하는 거냐, 왜 이런 제품을 내려고 하는 거냐, 뭘 추구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그거를 우리가 남들 하는 걸 보고 그럼 그 가운데 그래 너 이거 해? 그럼 나도 이거에 내가 이거 기회해 줄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회사에 끼어서 당신이 가는 길에 나 도와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하려는 방향에 니를 참여해서 우리가 하려면 같이 하자. 뭐 이런 큰 빅게임을 하는 게 CES의 목적이지. 거기 가갖고 물건 파는 건 그 뭐 예를 들면 뭐 해당되는 물건별로 뭐 자동차면 자동차 뭐 저희 부품이면 부품, 뭐 소비재면 소비재, 또 거기 박람회 많아요, 전 세계에. 그런 데 가서 물건을 파는 거고, CES는 그런 경향을 보고 트렌드를 세팅하고 그걸 동감하는 그 동반자들, 그 파트너들을 만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 나갔다 자기 부스에 앉아가지고 자기 것만 오는 손님만 뭐 만나고 하는 거는 웃긴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이 굉장히 예민한 기술들은 CS에 안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세계를 리드하는 회사들은 또 굳이 나오지 않고 남들 어떻게 하는 것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CS 그 호텔에, 처음 가신 분은 잘 모르시는 분 얘기지만, CS의 전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시장 바깥에 호텔 같은 데다가 자기만의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인비테이션 온리로 고객들만 대상으로, 그러니까 뭐 경쟁사들은 안 부르고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주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삼성이 최근 들어 조금 그런 거 이제 뭐 윈 호텔에다가 뭐 부스 만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프라이빗 부스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게 많고,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저희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많고 하니까 이 정도 마치고요. CS2025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2023년도에는 우리가 뭘 목적으로 기술 개발할 거냐 하는 거를 제시했다면, 2024년도에는 그걸 위해서 AI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휴먼 시큐리티 포 같은 걸 달성하기 위해서 AI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좀 더 컨셉츄얼리 제시했다면, 2025년도에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최소한 AI를 제품에 넣거나 이용하거나 개발하는데 아니면 사업에 활용하거나 해서 뭔가 이제 상용화에 대한 어, 스타트를 끊었다는 게 2025년도의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2026년도가 상당히 기대되는 거는, 상당히 2026년도에는 이제 좀 더 그 제품에 대한 다양한, 특히 AI 에이전트라든가 피지컬 AI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서 내년도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내년도에 나갈 때는 그런 흐름을 이해해서 그런 거를 예측하고 그거에 그 기조에 맞는 거를 갖고 들어가야지, 항상 하듯이 그냥 무슨 기술 중심으로 가는 거는 이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그 동향 가운데서 아까 저는 젠슨왕의 그 1월 6일 날 발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가 지금 AI 분야에서는 물론 이제 하나는 제품 서비스에 적용하는 게 있고, 하나는 여러 가지 이 오퍼레이션에 적용해서 생산성 을 올리는 분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AI 대전환이. 근데 이제 그걸 수행하는 방법은 클라우드 기반이 있고, 온 디바이스 기반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두 개 합쳐져서 하이브리드 AI라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저 클라우드 쪽은 이미 그쪽은 엔비디아가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유는, 그쪽에 그 생태계를 다 잡고 있잖아요. 쿠다라고 하는 이 개발 환경 내지는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뭐 GPU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GPU 개발 생태계를 잡고 있다는 게, AI 개발 생태계를 잡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그게 엔비디아의 무서운 점이죠. 그런 데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에이전틱 AI하고 피지컬 AI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에이전틱 AI 쪽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올해 아마 메인 역할이 많이 이루어질 거고 하겠지만, 그쪽도 여전히 이제
클라우드 기반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분야가 뭐냐면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동차, 뭐 조선 항공, 뭐 기계 장비, 의료기기, 뭐 로봇, 뭐 비행기, 뭐 선박, 뭐 우리가 소위 우리나라의 주력 첨단 제품들이 다 전부 다 이런 제품인데 이 피지컬 제품에 이 엔비디아가 들어오겠다. 이 커스모스하고 옴니버스라고 하는 걸 엮어가지고 역시 똑같이 그 GPU를 먹었던 똑같은 방식으로 이 피지컬 AI의 생태계를 잡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엔비디아에 종속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엔비디아 아시다시피 뭐 항상 이 디지털 세계는 1등이 다 해먹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그쪽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가 어떤 뭐 로봇이든 뭐 자동차든 뭐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그 컴퓨팅 플랫폼 내지는 전반적인 어떤 그 AI 플랫폼을 다 만들어 놓고 남들은 그냥 그거 갖다 써라 하는 디팩토 스탠다드를 만들어 버리면 부가치가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차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한테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아마 우리 KJF에서도 우리 산업 AX를 제가 뭐 이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 같다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방향에 지금 엔비디아의 어쨌든 저는 뭐 그게 성공을 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파워 컨섬션이 중요한 이 피지컬 AI는 파워 컨섬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GPU 갖고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NPU 개발이나 이 저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같은 것을 빨리 해야 되죠. 왜냐하면 또 이것도 아까 생태계를 먹어버리면 이것도 에너지에 대한 다른 방안을 제시해버리면 또 이게 하나의 디펙트 스탠다드 되니까 디펙트 스탠다드가 꼭 베스트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시간이 없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런 우리가 생태계를 만드는 걸 주도해야 되고 그걸 위한 뭐 반도체부터 센서, 뭐 액추에이터, 뭐 이런 뭐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죠. 어느 거는 우리가 꽉 쥐고 어떤 거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한 저는 뭐 엔비디아 그 저 발표 듣고 난 다음에 그게 머릿속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전 다른 삼성, LG 뭐 정말 있는 건 그 봐봐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금 큰 빅게임에 뭐라면 스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빅게임을 놓치면 스몰 게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빅게임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갈 거냐 하는 문제가 돼서 사실 저 CES 내내 또 CES 다녀와서 또 실리콘밸리 가서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도 계속 주제를 우리가 피지컬 AI를 어떻게 엔비디아에 종속되지 않고 협력은 하되 종속되지 않고 갈 거냐, 뭐 하는 문제들이 아마 그 중요한 저는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에이빅뉴스 최지훈 사장 겸 편집장입니다. 네, CS는 올해로 20번째 저희가 취재단 구성해서 다녀왔고요. 또 오늘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자리에 회장님이 이제 연락을 주셔서 네, 제가 이렇게 발표할 그 정도는 아닌데 또 자리 마련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뭐 매년 이제 저희가 CS를 가는데, 일단은 제가 KJF 그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CS 관련된 리포트를 정말 실시간으로 너무 잘 이렇게 공유해주고 계시고, 또 이제 앞에 발표하실 교수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CS 때 브리핑하는 이제 그런 자리도 많이 마련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좀 간단하게 좀 CS의 현황이라든지 또 이슈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것들 말씀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CS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전 세계가 1월에 주목하고 있는 전시회인데요. 일단 뭐 규모로 보면 한 4,500개 기업이 참가를 했고 그중에 이제 1,400개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뭐 이 중에 뭐 아시는 것처럼 네, 한국 기업이 한 1,000개가 좀 넘어서
뭐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 규모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한국의 스타트업이 한 625개. 그러니까 스타트업 1,400개 중 625개니까 뭐 CS 오신 분들 알겠지만 거의 뭐 입구에서부터 뒤쪽에 거의 다 한국 기업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한국의 전시회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했는데 일단은 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참가를 했고요. 대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개별 중소 벤처 기업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참가하는 어떤 기업이나 기관들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어떤 지원 아래 이렇게 참가하는 전시회로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렇게 된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연초에 전 세계가 주목도 하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전시회가 없기 때문에 뭐 시도 지자체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제가 들은 바로는 CTA에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룸을 좀 축소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 한국 스타트업보다는 좀 적은 규모의 스타트업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 이제 좀 보면은 한 14만 명이 참가를 했는데 이 중에 뭐 한 40%는 해외 참가객. 그리고 저도 이제 매년 등록을 하지만 코로나 때 기점으로 원래 해외에서 오는 미디어들의 어떤 숫자가 한 4천 명 정도로 줄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좀 많이 늘어서 6천 명 이상의 기자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기자들하고 많이 얘기는 하고 하지만 대부분 뭐 메이저 매체 기자들은 1일차 이슈 이렇게 좀 다루고 다 빠지는 그런 형태라서 좀 이슈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뭐 이런 부분은 거의 뭐 미디어데이 포함해서 1일차에 다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춘의 뭐 500개 기업 중 60%가 참가를 하고 컨퍼런스도 한 300개 이상 1200명의 스피커가 참여하는데 조금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안타까운 건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 외에는 이 컨퍼런스의 어떤 키맨으로 뭔가 연단에 서서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각 분야의 어떤 비즈니스 키맨으로서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KJF의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CS 같은 그 판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또 그 부분을 당연히 저희 같은 미디어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은 CS가 저는 잘 쇼잉이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6천 명 이상의 기자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뭐 이 기자나 뭐 그 유튜버들 이런 컨텐츠 만드는 분들이 만든 컨텐츠가 한 2만 7천 건 정도 되거든요. 저희만 하더라도 이제 어마어마한 뉴스를 발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관심을 갖게 하고 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참관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뭐 보면은 혁신상이 국내 기업이 한 151개사가 208개 혁신상을 탔더라고요. 뭐 전 세계 1위라고 하는데 혁신상 전체에서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혁신사 수상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지원하는 국가로는 아마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혁신사 수상 결과는 사실 해외에서 잘 몰라요. 한국이 몇 개를 받았다. 왜냐하면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수상 과정을 통해서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기본을 뭐 다지는 기회도 되고요. 기업들은 또 홈페이지나 뭐 브랜딩, 그다음에 기업 소개, 영상, 홍보 등.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글로벌 비즈니스 한다고 하지만 잘 안 거쳐져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신 수상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해외 쪽에 할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어, 갖추고 어,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혁신상 컨설팅을
또 일부 하기도 했고 수상 심사위원도 했지만 한국의 기업들이 보통 적게는 한 5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5천만 원까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CS에 오는 키맨들이 해당 분야의 기업을 미팅을 어레인지 할 때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분야의 어떤 기업들을 어레인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미디어들이 다루는 어떤 이슈들도 혁신 받은 기업들 중에 선별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한국에서 가는 키맨 분들도 그런 포맷으로 프로세스로 이제 기업들을 만나는 너무 많은 혁신상 수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받는 것이라서 비즈니스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슬기로운 세스 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진행을 맡고 있는데 1년간 한 주로 혁신상 받은 기업 100개 정도를 그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해당 기업들이 CS 이후 그다음에 CS 전 계속 어떤 비즈니스가 빌드업되는 어떤 기회들을 혁신상 수상 이슈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서초에 있는 저희 이제 공간 MIK 베이스 캠프 글로벌 미디어 센터에서 2024년부터 혁신상 수상 전략 미덕 통해서 한 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도 한 3월 초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이제 CS2025 에이빙 뉴스 액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과 동일하게 한 20명 정도 규모로 참여를 했고요. 작년에 이제 1,000개의 뉴스 보도를 하고 300건의 영상 뉴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뉴스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KJF에서 공유되는 리포트가 더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뭐 대기업이나 기관들 이슈 거의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뭐 제목과 내용만 조금 바꿔서 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JF의 어떤 이런 리포트들이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CS 참가 기업의 이슈를 좀 다루고자 하다 보니까 국내의 경우는 1,000개 기업의 이슈를 어,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슈를 받아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베네치안이라는 전시장에 CS와 협약해서 방송존을 운영을 했고요. 방송존 통해서는 CS에 저희가 20년 취재를 한 경험하고 바탕 통해서 한 40개 정도의 해외 기업들 인터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3배 정도 이상의 기업들이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다 진행을 못했고 그리고 이제 3일차 저녁에 이제 펍을 빌려서 메이드 인 코리아 나잇이라는 파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50명 정도 미디어를 초청을 하고 기업들이 만난 키맨을 초청해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CS답게 글로벌하게 좀 하고 싶어서 이제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이 규모가 커질 것 같고 어, CS에 참가한 기업들 후속 인터뷰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 KJF의 기업들 중에 또 아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업도 있는데 CS에 다녀오신 기업들은 또 저희가 방송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S 관련 이슈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교수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를 다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어, 공식적인 키노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젠슨 키노트 그리고 올해 100주년 맞은 델타 항공 키노트였던 것 같고요. 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를 말대던 기업이 이제 AI 시대 혁신 주도하는 메인 기업으로 변화된 모습 보면서 많은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또 함께할 기업들과 큰 판을 짜고 있는 걸 보면서 한국 기업의 키노트를 이렇게 참가를 했었는데 뭐 미디어 데이 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미래 어떤 큰 흐름이나 판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젠다의 어떤 키노트가 아니라 그냥 좀 너무 단순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미디어 데이 때 키노트를 해도 되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지루했고요. 2026년에는 삼성이 참가를 안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들은 건데, 뭐 작년도 그렇죠. 올해도 저도 뭐 삼성 부스에 갔지만 사실 특별히 이렇게 주목하고
이렇게 이슈화 될 만한 부분이 많지 없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이제 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빌리티 분야, 뭐 웨스트홀 쪽에 완성차 업체들이 거의 참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단순 보여주는 위한 전시 참가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주도하는 하드웨어가 아닌 플랫폼, 서비스와 같은 판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 보여줄 것이 없지 않았나. 전시장 일부 이제 뭐 통로 쪽에 자동차 전시를 한 거 봤는데 좀 상당히 이제 언밸런스해 보였고요. 또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CES에서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도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좀 더 에이빙이나 KJF가 도움을 더 줘야 되지 않나. 뭐 KJF가 기존의 다른 단체와 다르게 역할을 해서 정말 큰 변화의 시대에 가장 AI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뭐 어려운 국내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에이비뉴스가 지난 20년간 구축해온 해외 미디어 네트워크를 좀 더 구체화해서 한국 기업의 해외에 알려질 수 있는 해외 비즈니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또 해외에 대표님, 알려야 될 이슈가 있다면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예, 최 대표님, 저기 제안 하나 드리고, 그리고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해외에 되게 왕성하게 마케팅 활동을 해 네, 본 사람이고, CS도 많이 다녀보고, 경험이 좀 적지 않은데, 아까 이제 쓴소리를 좀 많이 좀 해주셨어요. 그런 지적은 이미 언론에서도 반복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이런 시행착오 아니면 노하우가 축적되고 공유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네, CS에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참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고객 발굴, 수십만 명, 그 많은 사람이 다녀가지고 거기는 정말 바이어 파트너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음,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는 경험 부족으로 그리고 또 타겟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CS 같은 데가 너무나도 좋은데 그걸 미리 발굴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시행착오 되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빙이 좀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KJF랑 같이 협력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것 중에 하나에서 해외 우리 좋은 기술이라든가 기업들이 해외에 좀 진출할 때 이런 트랙 레코드를 좀 준비 단계, 그 노출 단계, 그다음 바이어랑 컨택되고 나서 사후에 진행되는 사례들을 분야별로 또 다 달라요. 네, 딥테크가 다르고 어떤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급망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이번에 다녀오셨으니까 한번 논의 좀 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걸 한번 좀 준비를 해서 연간 플랜으로 해서 하면은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안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말씀 주신 부분은 뭐 저희가 지금 뭐 준비하고 있고 곧 오픈을 할 건데 그 코리아 외신 기자 클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S에 가면 저희가 이제 많은 기자들 만나고 해외에서 많이 만나고 한국에도 많이 초청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좀 좋은 기술과 또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좀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줬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관심도 많고 좋아하는데 결론은 이제 접점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접점을 좀 저희가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한국의 좋은 제품과 기술은 미디어들한테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키고 그 미디어들이 그런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인프라를 저희가 이제 곧 오픈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KJF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기업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